제 이름은 한재훈, 39살입니다. 제조업체 품질관리팀에서 12년째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툰 편입니다. 제 아내는 서은정, 35살입니다. 결혼 전까지 도서관 사서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주위 시선보다 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승재, 42살. 작은 재본소를 운영하는 남자로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름이죠. 결혼 생활 처음 몇 년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주말에는 가끔 낚시나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내는 주말 오후마다 헌책방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흰색 천가방을 들고 나서는 모습은 결혼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져라며 웃는 그녀를 보며 저는 그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몇 년 동안 그런 주말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은 조그만 의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다녀온 뒤 거실 테이블에 책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심코 그 책을 집어든 순간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표지와 장르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분야와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관심조차 두지 않을 만한 책이었죠. 그러나 더 눈에 띈 건 가격 스티커에 찍힌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가 아내가 외출한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이었어요. 그 순간 작은 불씨가 제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헌책방 특성상 입고 날짜와 구매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했죠. 저는 괜히 의심하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주말 외출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시간이면 돌아오던 발걸음이 어느새 3시간, 4시간이 되었고 외출할 때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헌책방에 가던 예전엔 슬리퍼나 운동화를 주로 신었는데 언제부턴가 굽있는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제 뇌리에 하나씩 꽂혔습니다.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며 마음을 누르려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 없는 추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각이라는 건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유난히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자 저는 차로 태워줄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두기 불편하고 혼자 가는 게 편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잠긴 듯 했습니다. 그 태도에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계획에 제가 끼어드는 걸 막겠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아내가 집을 나선 후 저는 거실을 서성이다 결국 우비를 걸치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가 퍼붓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던 그녀는 헌책방 간판이 보이는 길목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시선과 발걸음이 향한 곳은 헌책방이 아니라 좁고 음습한 옆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은 오래된 3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었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중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서 우산을 접더니 주변을 한번 살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문이 열리더니 마른 체형의 검은 앞치마를 두른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수롭지 않게 쓸어 넘기며 아내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 남자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짧은 순간 빗소리조차 제 귀에서 멀어졌습니다. 제 시야는 그 두 사람의 표정과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에 고정됐습니다. 헌책방에 간다는 말이 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날벼락처럼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든 게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고 치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 장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날부터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외출 시간, 복장, 돌아오는 시간, 들고 오는 책의 제목과 가격 스티커 날짜를 꼼꼼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록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이상한 사실이 도드라졌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날과 책 가격 스티커의 날짜가 일치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장을 두드리는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소파 옆에 내려놓은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안쪽 작은 주머니에 접힌 영수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헌책방 이름이 아니라 근처에 한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결제자 이름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면 깊숙이 무언가가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든 아내가 주말마다 헌책방에 가는 이유가 책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완전히 잡는다. 변명할 틈조차 없이. 그날 이후 제 시선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내의 발자취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토요일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난주 그 비 내리던 날 보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멈춰있는 사진처럼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와 민승재라는 이름이 서서히 선명해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명확히 잡아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헌책방 갈 거야? 라고 무심히 묻자 아내는 평범한 표정을 지으며 응, 지난번에 못 찾은 책이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표정만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지난번에 철문과 앞치마 남자가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가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가방 속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액션캠, 망원 줌이 가능한 휴대폰, 그리고 꼼꼼히 메모할 수첩과 펜.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는 이미 대시캠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미행이 아니라 시각시간 행동 패턴을 모두 기록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내는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뒤 부드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구두는 지난번과 같은 먼지가 잘 타는 광택 있는 재질. 책을 뒤적이면 금방 티가 날 구두를 신고 헌책방에 간다고.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정오를 넘긴 시간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3분 정도 있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고 바람이 불어 골목의 전선들이 함께 울렁거렸습니다. 헌책방 간판이 보이는 길목에서 예상대로 아내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옆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골목 입구에는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빗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오래된 건물 외벽은 습기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건물 한쪽의 녹슨 철문 앞에 서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문 옆에는 A4 용지로 출력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책 수선 제본 표지 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접수 시간이 오후 1시에서 5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은 그 종이 위에 글자를 훑었고 머릿속에서는 지난번 비 오는 날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정각 1시 12분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며 검은 앞치마를 두른 민승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아내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너편 자판기 앞에서 휴대폰을 카메라처럼 들고 그 모습을 줌으로 당겨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저는 골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계단 입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한 라면은 젓가락도 대지 않은 채 저는 시선을 계단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팝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계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잡혔습니다. 오후 2시 7분 2층 창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바람에 하얀 종이 가루들이 날렸고 희미하게 접착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다. 자리를 옮겨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자갈 바닥에 고인 물 위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회색 소나타 트렁크가 반쯤 열린 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땡 제본이라는 글씨가 찍힌 박스와 포장끈, 롤 테이프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근접 사진을 찍고 박스 옆면에 적힌 전화번호 일부 -9327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다시 골목 앞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 너머로 민승재가 앞치마를 벗으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타임스탬프가 화면에 나오도록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58분 계단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승재는 오래된 책 뭉치를 들고 있었고 아내는 빈손이었지만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둘은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누더니 민승재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같은 종이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연속 촬영을 하며 그 과정을 눈에 새겼습니다. 골목을 나선 두 사람은 헌책방에 잠시 들렀다가 책 한 권 없이 나왔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후 민승재는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아내는 그의 어깨를 휴대폰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출발하자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번호판을 찍어 시간과 장소를 파일명에 저장했습니다. 아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저는 자연스레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종이를 꺼내 휴대폰 케이스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몇 초의 움직임이 그날 제게는 가장 무거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코트를 뒤져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표면에는 헌책방 로고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잉크 속으로 연필 글씨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3-2-7 토 14시 10분. 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장을 암호처럼 쓰는군. 종이를 원래대로 접어넣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차갑도록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평일 저는 점심시간을 쪼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서가 위에 빽빽이 꽂힌 두꺼운 법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중년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모은 사진, 동영상, 영수증 사본, 시간별 이동 메모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입증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짚었습니다.
이 사안은 두 사람을 동시에 피고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따로 진행하면 서로 말 맞출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숨 돌릴 틈 없이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노트북에 사건의 개요와 예상 절차를 입력해 나갔습니다. 첫째, 만남 패턴을 시간 장소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둘째, 헌책방, 재본소, 카페의 도장 암호 사용 정황과 목격자 진술. 추가 확보. 셋째, 결제 내역과 카드 명세를 대조해 제 결제가 아님을 입증. 넷째, 헌책방 주인과 카페 직원의 증언을 받아 알리바이 붕괴. 그리고 중요한 건 결정적인 하루를 잡는 겁니다. 변호사가 제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선과 시간을 연속으로 확보하면 재판에서 설득력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달력에 표시된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결정적 날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 장비도 준비했습니다. 차량 대시캠 외에 망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보조폰, 장거리 녹음기, 그리고 GPS 타임 로그 앱. 사진과 영상에는 반드시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를 함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그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 맞은편 옥상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골목 입구와 계단, 헌책방 간판, 카페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빛이 골목 바닥의 물기를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오전 11시 55분 그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길게 묶은 머리와 트렌치코트 차림이었고 표정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분 뒤 민승재가 나타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2층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타임스탬프 11시 57분. 오후 1시 40분 민승재가 혼자 나와 골목 끝 카페로 향했습니다. 종이 봉투를 받아 돌아가는 그의 오른손에 연필로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희미하게 읽히는 서점 정리라는 글씨. 저는 심장이 한번 세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 두 사람은 재본소에서 나와 헌책방을 스치듯 들어갔다가 3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헤어지듯 갈라졌지만 민승재의 오토바이 뒤에는 재본 박스가, 아내의 주머니 속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속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확인하더니 이건 강력합니다. 합의든 재판이든 상대방이 버티기 힘들 겁니다. 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피고 서은정, 민승재. 청구 원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증거 목록 사진, 영상, 영수증 사본, 타임라인, 목격자 진술. 이제 모든 것이 공식 절차로 들어갈 단계였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 속 골목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이 준비된 문장 하나를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작성된 소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 위에는 가사소송이라는 글자가 뚜렷했습니다. 피고 이름란에 서은정, 민승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이 관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실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정법원 접수 창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소장을 확인하고 쿵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소리는 제 가슴속까지 울렸습니다. 이 소리로 이 싸움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법원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정했고 피고 둘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 기한과 함께 조정기일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조정은 합의를 권유하는 자리지만 우리는 증거가 충분하니 절대 불리하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저는 법원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처음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민승재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엇갈리더니 바로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 짧은 공기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과 연결고리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조정실 안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차례차례 놓였습니다. 제가 찍은 날짜별 사진과 타임스탬프 영상, 영수증 사본, 헌책방 주인의 진술서까지. 증거가 쌓일수록 민승재의 얼굴은 굳어갔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의자 팔걸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담당 조정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양측 모두 부담이 클 겁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순간 두 사람은 짧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시선을 나눈 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합의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한층 묵직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에 남겼고 사건은 그대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을 본다. 조정은 결국 결렬로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와 건물 앞에 서 있으니 의외로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합의로 적당히 마무리하는 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한 방향, 재판으로 향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더 강력하게 보강합시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날짜별 사진, 영상 파일, 영수증 사본, 이동 패턴 메모까지. 변호사는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으며 하나씩 다시 살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단번에 설득될 만큼 압도적인 흐름을 만들면 이 재판은 더 짧아지고 우리 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헌책방, 재본소, 카페, 이 세 곳이 이상하리만큼 닫히는 시간과 여는 시간이 서로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표를 짜놓은 듯이요. 변호사는 바로 등기부등본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곳 모두 동일한 소유자 명의였고 그 소유자는 민승재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세 구역은 그들에게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헌책방 사장이 예전에 찍어 놓았던 도장 이벤트 기념 사진이 하나 발견됐는데 표면상으로는 행사 사진이지만 배경에 찍힌 대형 제본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헌책방 내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한 장이면 장소의 위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민승재가 거쳐간 카페 결제 내역과 포인트 사용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결제 명의는 대부분 민승재였고 현금 영수증은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기록을 시간 순대로 나열하니 두 사람이 주말마다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동안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변호사와 저는 재판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만남과 장소 패턴. 둘째, 동일 소유자의 건물이라는 은폐 구조. 셋째, 업무로 포장한 거짓 알리바이의 붕괴. 넷째, 지출과 결제 내역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의 금전적 연결. 첫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서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승재는 표정 없이 앉아 있었고 아내는 의도적으로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측 증거 제출하시죠. 변호사가 차례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민승재 측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아내를 보며 질문했습니다. 매주 헌책방에 간 이유를 말씀하시죠.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갔습니다. 판사가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이 헌책방입니까? 법정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궜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싸움이 결코 길게 끌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아내와 민승재의 표정과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맞서겠다는 듯 배짱 있는 얼굴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에는 불신과 조급함이 번졌습니다. 같은 피고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를 곁눈질하다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모습이 몇 번이나 보였습니다. 마치 같은 배를 타고 폭풍 속을 헤쳐나가는 척하지만 배가 기울면 누구보다 먼저 상대를 밀어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변론기일 민승재 측 변호인이 새로운 자료라며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본소 거래 명세서와 홍보용 전단지로 두 사람의 관계가 업무 협력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법정 분위기가 흔들리는 듯 했지만 제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자료를 들춰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명세서의 날짜를 보시죠. 원고 측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 속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업무라면 이날 두 사람은 왜 카페와 헌책방을 거쳐갔습니까? 판사의 시선이 민승재로 향했고 그의 입술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 쪽 상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잦은 결근과 휴가로 결국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가 재판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판사는 사회적 신뢰도 역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판사가 단 한마디로도 사건의 무게중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헌책방 사장이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온 겁니다. 혹시 그 두 사람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가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었고 심지어 CCTV 캡처 화면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캡처 이미지 속에는 평일 오후에 나란히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같은 공간, 익숙한 동선. 그들은 법정에서 모든 걸 부인하면서도 뒤에서는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기일에 이 증거가 제출되자 법정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승재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고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는 차가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법정은 유독 조용했고 공기 속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가만히 손을 모은 채 판사의 입에서 나올 첫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피고 서은정과 피고 민승재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두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두 번 뛰고는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모욕, 그리고 가슴을 옥죄던 불신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 진술 및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을 지배하던 정적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방청석 너머로 피고석을 바라보니 민승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아내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마저 사라진 완전히 끊어진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쥔 채 무언가에 조급한 표정이었고 민승재는 변호사와 짧은 말을 주고받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결과의 무게가 잔뜩 얹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민승재의 재본소는 결국 문을 닫았고 아내도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재판 기록과 뉴스성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위자료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매주 헌책방에 간다는 말이 실은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그날 발걸음은 오래 묵힌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수첩 속 빽빽한 기록과 사진 그리고 영상들은 이제 제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저는 하나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진실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을.